자, 안녕하십니까. 전력공학 강의하는 정종련입니다. 저와 같이 전력공학에 대해서 기초부터 한 응용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에 이제 가공 전솔로부터 시작을 하죠. 전솔로부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솔로 상에서 보게 되면은 가공 전솔로라고 먼저 했는데, 우리가 전솔로라는 용어의 정의가, 전선을 지지하거나 보장해주는 시설물이죠. 이 시설물이 가공으로 되어 있었을 때가 가공 전솔로, 지중으로 되어 있으면 지중 전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가공 전솔로와 지중 전솔로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일단 먼저 가공 전솔로 편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선이 나오는데, 가공 전솔로에서는 전선하고, 그 다음에 지지물하고, 그 다음에 애자하고,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전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애자 공부하고, 지지물 공부하고, 요 세 가지 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가공 전솔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공 전솔로에서 전선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구비 조건은 도전율,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다음에 가요성,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요와 같은 것들은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가선 작업이 용이해야 되죠. 그래서 도전율도 커야 되고, 강도도 커야 되고, 가요성도 있어서 취급이 용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커야 좋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나, 그 다음에 가격이나, 그 다음에 경제성, 가격, 비중, 저항률, 이런 것들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선의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금속이 구리 아닙니까? 우리가 전류가 잘 통하는 금속의 순서가 은, 동,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전류가 잘 통하잖아요. 이때 전선으로서 적당한 전선이 여기 구리하고 알루미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하고 동은 기금속이 안 되겠고요. 이제 요 구리가 보통 전선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선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구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전선의 구성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전선의 구성은 크게 보게 되면은 단선과 연선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선은 다시 동심연선과 중공연선과 합성연선, 이렇게 다시 나누어집니다. 일단 먼저 단선, 물론 우리 송전솔로에서는 단선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선의 구성의 기본이니까 단선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이 원형인 일본어 도체니까, 단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원형 하나 있는 것 말하고, 보통은 요 직경으로 표시를 나타내죠. 그래서 지름으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고, 보통 배전솔로에서는 보통 2.6mm, 그 다음에 3.2mm, 4.0mm, 5.0mm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지금 있고, 송전솔로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단선이죠. 우리가 말할 때에는 단면이 원형인 일본의 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배전선에 많이 쓰이는 것이 연선입니다. 연선은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동심연선이죠. 동심연선은 말뜻 그대로 풀면 구리가 심이 되어 있는 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심이 구리로 되어 있어야 되죠. 구리가 다 구리로 되어 있고요. 구리가 심이 되어 있는 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조는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가운데가 요게 중심선이 하나가 있죠. 다음에 여기 1층에가 6의 층수 배수이므로 6 곱하기 1이 있겠고요. 2층에가 당연히 6 곱하기 2가 들어가죠. 물론 3층에가 6 곱하기 3이 들어가고 땡땡땡땡에 가서 이렇게 전선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실 때 아주 간단하게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 배수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연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면적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으로 공칭값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연선의 구조를 총소선수 구하는 방법인데, 총소선수 구하는 것은 여기 하나 더하기 여기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6에다가 가로 열고 1, 2, 3, 4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n값까지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하기 한 값이죠. 그러면 이것은 1 더하기 하고 6 가로 안에 것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로 안에가 n 플러스 1 값에다가 여기서 곱하기 2분의 n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연산의 총 손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처리하게 되면은 1 플러스에 3n이 될 것이고 가로 열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수식을 쓰고 있는 이 수식은 어떤 공식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에 구조를 여기 하나 더하기 7개 더하기 12개 더하기 이렇게 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선의 구조를 중심선, 1층선, 2층선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숫자죠. 다음에 연선의 바깥지름인데요. 바깥지름은 여기에 D값을 이걸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2층짜리 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란 말의 의미는 중심선 하나가 있고 1층에 2개 있고 2층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깥지름 D의 값은 여기에 층수 곱하기 2n이죠. 여기다가 가운데 하나 더해야 되죠. 1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요거 한 개의 지름이 나오죠. 소선 지름. 여기다 D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연선의 바깥지름도 공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해 놓은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n 플러스 1에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 구하는 방법은 이때 여기 D를 구했죠. 연선 D를 구했으니까 단면적 A 값은 4분의 파이 B의 제곱으로 구하시기만 하면 되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단면적 A 값이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R 값이 곧 2분의 D의 값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는 요 하나 단면적을 구해서 개수만큼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계산된 값으로 그 단면적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공칭 단면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된 값이 나오게 되죠. 계산된 값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를 때에는 호칭을 할 때는 공칭 단면적으로 호칭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공칭 단면적은 KSC 전선 규격에 의해서 정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KSC 규격으로 정의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칭 단면적은 경동으로 만든 전선이 있습니다. 경동선이죠. 이 경동 연선은 이 공칭 단면적이 5.5mm 제곱, 그 다음에 8mm 제곱, 그 다음에 14, 22, 그 다음에 22mm 제곱, 그 다음에 35mm 제곱, 그 다음에 55mm 제곱, 그 다음에 다 75mm 제곱, 100mm 제곱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경동선이고 그 다음에 연동선으로 따질 때는 요거하고는 다르죠. 연동선으로 따질 때에는 연선일 경우에는 이때는 KSC, IC 전선 규격을 준해야 되죠. 국제 규격을 준해야 되니까 이때 연선일 때는 2.5mm 제곱, 그 다음에 2.5, 4mm 제곱, 6, 10, 16, 25, 그 다음에 여기 35, 아까 경동선이 35가 아니라 38이군요. 3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게 연동연선일 때 말하죠. 그러므로 연동선일 때 하고 경동선일 때 하고 공칭 단면적을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이고요. 일단은 원칙은 계산된 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칭 값으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선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연선을 접속할 때 문제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전선이 있었을 때의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는 문제죠. 당연히 여기 안쪽에 있는 전선을 잘라내고 바깥쪽에 있는 전선만을 가지고 소선 자체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됩니다. 물론 소선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슬리브라든지 다른 접속기구를 사용하면 가운데 있는 전선을 자를 필요가 없지만은 소선 자체를 감아서 사용할 때에는 여기 가운데서는 빼고요. 바깥쪽 층에 있는 전선만으로 전선을 접속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연선 접속부에서 연선의 바깥층 전선으로만 접속한다는 말은 소선 자체를 이용한 접속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공연선은 어떤 것을 말하게 되냐면 말 뜻 그대로 풀면 중, 가운데죠. 공이죠. 비었다는 뜻입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아까 연선의 구조가 이와 같이 생겼을 때, 그러죠? 이렇게 생겼을 때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 가운데에 있는 전선을 빼다가 바깥쪽으로 비어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가운데가 비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같은 구리의 양으로 바깥지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류가 표피 효과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전류가 적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선을 빼다가 바깥쪽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안쪽이 비게 되죠. 말뜻 그대로 중공연선입니다. 그럼 이 중공연선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냐는 것이죠. 바로 바깥쪽 지름이 커지게 되면은 같은 전압에서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줄어들죠.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줄어들게 되죠. 이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줄어들게 되면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를 줄일 수가 있죠. 코로나 방지가 됩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연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코로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합성연선이 나옵니다. 합성연선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합성하여 만든 연선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말뜻 그대로 풀면 강심으로 안쪽에 심이 들어있고요. 알루미늄으로 도체를 만든 연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알루미늄을 도체로 한 강연선이 되죠. 이게 이제 ACSR인데 현재 우리가 가장 송배 전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선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경동선을 비교해 봤을 때 ACSR은 직경, 같은 조건이면 직경이 약 한 1.4배에서 1.6배 정도만큼 더 크게 되죠.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비중, 무게가 0.8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같은 조건이면 기계적 강도가 1.5배에서 2배만큼 강도가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도전율인데요. 원래 이제 퍼센트 도전율이 우리가 이제 퍼센트 도전율은 다 알다시피 연동의 도전율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금속의 도전율을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연동이 기준이니까 100%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동이 다 알다시피 97%고요. 참고로 은이 있는데 은이 제일 전기 잘 통한다겠죠. 은은 106%이죠. 다 알다시피요.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61%가 되죠. 자, 퍼센트 도전율이 경동보다는 알루미늄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부분에서 송전선로 계통에서 꼭 도전율이 좋아야만 쓰는 것이 아니죠. 아까 전선 규격에 보니까 도전율 좋아야 되겠지만 강도, 내구성, 내식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에서는 경동선보다는 ACSR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더 유리하게 되고 한 가지 참고로 더 얘기하면은 직경이 더 크죠. 직경이 더 크다는 말은 경동선에 비해서 ACSR이 코로나 방지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방지에 더 유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작고 강도가 더 크죠. 비중이 작고 강도가 크다는 말은 가선이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가선 공사, 전선로 공사하기가 훨씬 더 낫다, 편하다. 그리고 또 경관과 경관 사이, 경관에 들어가는 그 경관의 길이가 더 길어져도 되죠. 철탑과 철탑 사이 거리가 더 멀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SR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전선의 종류 구성을 지나서 전선 굵기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을 굵기 선정하려면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제일 먼저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손실, 그 다음에 강도, 경제성,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하여 전선 굵기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전선 굵기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켈빈의 법칙이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설정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설정하는 방법이 켈빈 법칙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선의 단위 길이당 시설비에 대한 1년간 이자 부분하고요, 감가 상각비용 등을 계산한 값하고 건설 후에 단위 길이당 1년간 손실 전력약을 요금으로 환산해 봤을 때 그 두 개의 금액이 같아졌을 경우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W가 전선 중량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M이 전선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P값은 이제 연 경비에 대한 것이니까, 요게 지금 전선에 들어갔을 때 시설을 할 때 비용이란 뜻이고요. I 제곱 R이면 요거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에 대한 전력량의 가격이죠. 그래서 N이 전력량에 대한 가격이니까 요게 손실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설비 들어갈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비용이 같아졌을 때가 그때 전선의 굵기가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수식은 뭐냐면은 여기 I 값 말하는 겁니다. 전류 I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전류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전류 밀도에다가, 전류 밀도죠. 밀도가 여기서는 시그마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죠. 전선의 단면적 말하는 겁니다. 여기 A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전류 밀도에다가 단면적으로 곱해주면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류 I 대신에 밀도에다가 면적으로 곱해준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선의 저항이죠. 저항이 A분의 로 L이죠.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 수식에서 요 시그마 값을 구하면, 여기 구하면 루트 로 N분의 WMP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전류 밀도가 되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상수가 우리 책에 적혀 있죠. 이렇게 8.89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경동 일대의 공칭 무게를 말하는 것이 있고, 여기 55라는 말은 경동선의 고유 저항값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도전율 값이죠. 정확하게 쓰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요거 지금 저항률이잖아요. 저항률인데 경동선의 저항률, 저항률 값이 55분의 1 단위는 옴 퍼 밀리미터 스퀘어 퍼 미터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55라는 말은 바로 요 경동선의 저항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쓰는 수식이 되고요.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전선 굵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흐르는 전류의 전선의 단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단면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류 밀도 역수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는 뭐냐 그러면 실제 선에 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되죠. 그럼 여기 부하 전류는 삼상전력 P의 값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류 I를 구하게 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전력 부하 걸렸을 때에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에는 켈빈 법칙으로 작용한다. 시설비에 대한 비용하고 손실에 대한 금액이 같아졌을 때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다. 이거 수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ACSR이 지금 전선이 154kV죠.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이 70MW죠. 그 다음에 역률이 0.8로 주어졌고요. 경제적인 전선 굵기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전선 단위 전선 무게가 8.89 주어져 있죠. 저항률 주어 35. 요거 35를 줬단 말은 ACSR이라는 뜻이죠. 아까 경동선이었을 때는 여기에 55가 들어가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35. 그 다음에 전선 1kg 가격이 25,000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주어져 있고요. 1년간 이자하고 상각비 관계가 0.15라고 P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연간 이용률이 70%.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도 만들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과연 전선의 굵기의 최저값은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일단 먼저 전류 밀도를 구하는 거죠. 아까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전류 밀도는 로 n분의 WMP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데 그대로 집어넣죠. 로 값, 고유저항 값 그대로 35분의 1 짓고요. 여기 n 값이 아까 연체 1년 동안 들어간 전 모든 경비니까 1년, 시간, 그 다음에 70이라는 숫자가 전기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들어간 요금 다 계산했고요. 요금 중량이죠. 그 다음에 M이 가격인데, 여기 가격이 2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킬로미터 가격 들어가 있죠. 여기 P 값이거든요. P가 바로 삼각비와의 비율입니다. 0.15.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전류 밀도가 1.378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값을 연간 이용률이 70%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용률을 적용한 전류 밀도 값은 1.969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1.969. 자, 이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류 식은 시그마 A 값에서 A를 구하면 요 구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죠? 그럼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죠? 루트 3. V가 154kV죠? 그 다음에 역률 0.8이었죠? 전력이 70메가라고 아까 적혀 있었죠? 계산해 둘러봤더니 166.5mm 스퀘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으로 전선의 굵기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계산값이 166.5mm 스퀘어가 나왔으니까 실제 설치할 때에는 이것보다 더 큰 전선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켈빈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전선 허용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선 굵기 산정할 때 구비 조건이 허용 전류, 전압강과 기적강도 경제성이었죠. 지금 경제성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먼저. 그 다음에 허용 전류. 허용 전류는 당연히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서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방산을 하게 되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잔존하게 되는데 잔존한 열이 계속 남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절연물에 영향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선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가 허용전류란 뜻이죠. 여기 허용전류 계산식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연 재료라든지 굵기에 따라서 변화한 율이 굉장히 많고요. 이 허용전류 계산은 국제 규격에서 IEC 규격에서 각 전선마다 허용전류를 어떻게 하자라고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수식을 활용한 수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수식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허용전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여기서는 될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전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전선이라는 게 구비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구비 조건을 외우는 방법이요.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막 외우는 것보다는 전선의 구비 조건은 도전율, 그 다음에 도전율,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가요성, 내구성, 내식성, 요건 커야 한다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률,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가격은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써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우리가 이제 아까 보니까 단선과 연선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연선인데요. 이 연선 중에서 동심연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심연선의 핵심은 뭐냐면 구리가 심이 되어 있는 연선이죠. 핵심은 일본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배수, 요 말만 기억하시면 나머지가 다 해결돼요. 보통은 그 나머지 수식을 막 외우려고 하는데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층수배수, 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공연선은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 코로나 방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연선 나왔었죠. 합성연선이 우리가 쓰고 있는 ACSR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합성연선이
우리 송배전선로의 가장 기본적인 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전선은 합성연선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허용전류, 전압강하, 손실, 강도, 경제성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성을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켈빈 법칙으로 따진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켈빈 법칙의 가장 핵심은 전류 밀도 값입니다. 전류 밀도 시그마 값은 루트 로 n분의 WMP다. 물론 이게 잘 안 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 외워지면은 켈빈 법칙의 경제성이란 말은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손실량을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같아질 때 값이에요. 그래서 요 경제성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마 이 단원에서는 뭐 충분히 습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